여러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요즘 연일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이게 큰 줄기예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이게 사실 한국은행 총재 이러면 경제 수장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본인도 짐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다발성 위기가 상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 말 뒤에 항상 나오는 말이 예상치 못한 쇼크가 온다. 이런 말이 뒤따르고요. 또 하나는 조그만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린다. 또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연말부터 어제까지 계속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면 야, 진짜 위기가 올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한국은행 근처나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일단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외부적인 위기는 첫 번째 미국의 느닷없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주에 있는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이 점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테이퍼링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동 경기에서 온 용어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 시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운동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운동량을 줄이는 거. 운동을 그때하고 똑같이 하면 당장 시험 날은 힘이 빠져서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량을 줄인다. 이것을 금융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양적 완화를 줄인다. 양적 완화를 줄이려고 하면 뭐 당장 자산을 지금 사들이던 것을 중단을 한다든가 또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를 뿌린다. 이러면 2천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나면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가 좀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미국의 느닷없는 금리 인상 이거를 하나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잖아요. 통화량이 줄어들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로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달러가 강세가 되면 한국 시장에 있는 돈을 빼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를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럼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그러면 지금처럼 유동성 파티가 일어나지 못하는 돈잔치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뒀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가 될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하거든요. 그 도발이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이는 야간 열병식을 했어요. 야간 열병식을. 뭐 SLBM이라고 하네. SLBM.
예, 해상 대륙간 탄도탄이요. 뭐 그것도 선보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간에 예,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도발의 징후도 있고 또 민주당 정부 때마다 도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정학적인 위험을 말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거예요. 바로 백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말입니다.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말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 화이자도 들어오고 모더나는 한 4월쯤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백신의 공급에 어떤 일정을 맞춰 놨는데 그 일정이 차질이 생기면 코로나19가 점점 더 커질 거고 내수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더 커집니다. 내수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는 건 결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충격인데요. 내부적인 충격은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물과 자산의 괴리입니다. 실물은 지금 못 따라가 주잖아요.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죠. 소비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가계, 소비가 중심인 가계경제가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어요. 게다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경제가 무너지니까 소비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업에서 공급하는 것도 그만큼 줄인다. 기업이 살아나려고 자꾸 가격을 올리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비가 덜 일어나니까 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미노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실물이 따라가 줘야지 주식시장도 높아지는 건데 실물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시장만 저렇게 돈잔치나 유동성 파티가 일어난다는 건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충격적인 요인 중에는 가계부채입니다. 특히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심지어 뭐라고 했나 하면 B2는 혹시 예상치 못한 쇼크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 조정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가 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이주열 총재는요. 금리도 동결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돌발위기 공포가 지금 커진다. 이렇게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돌발위기 공포가 커진다. 이 돌발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내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부적인 요소 중에 가장 그 중에 핵심인 게 바로 이제 이 부채인데 이 부채라는 놈이 사실은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부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부채가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명목 GDP 1918조보다가 다 높습니다. 1918조보다 가계부채도 1940조라고 해서 101%가 넘고요.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총생산에서 가계부채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기업부채는 더더욱 못 갚는다는 이야기고 정부부채도 865조나 됩니다. 865조. 그야말로 빚폭탄이 다름없을 정도고 이게 여러분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가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정부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발 위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경제 주체 그 어느 곳에서도 가게에서도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면 여러분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돌발 위기라는 겁니다. 돌발 위기.
하루의 변동폭이 170포인트가 넘는 데다가 어떤 날은 100포인트가 넘어요. 100포인트가. 어제만 하더라도 64포인트입니다. 이게 적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포지수는 공포지수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변동폭이 크다, 공포지수가 높아진다, 이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돌발 위기도 몰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돈 빌려서 지금 엄청나게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2021년 들어서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신용거래 융자가 이 점은 엄청난 거죠. 20조 9,800억 원입니다. 20조 9,800억 원.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인 것도 당연하고요. 이 정도 빌리니까 여러분, 증권사들도 돈 빌려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똑 떨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작년부터 계속 신용유자를 해줬다가 끊었다 해줬다 끊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더 심각한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신용 중단 들어갔습니다. 13일부터. 대신증권도 18일부터니까 월요일부터 이게 신용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돌발 위기에 대한 공포는 그 감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것을 단순하게 그냥 기똥으로 들어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기본적으로는요, 정책에 발맞춰 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지금 추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그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돌발적 위기, 돌발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터질 수도 있다. 그것도 가계, 기업, 정부까지 포함해서 부채 위기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거는 제한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제한적인 결과. 주식시장에 어떤 폭락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실물 경제와 자산의 괴리라든가 부채에 대한 문제는요, 이게 제한적인 결과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 위기 와중이지만 지금부터 더 최악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IMF 때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 충격이 계속해서 오는 것 말입니다. 때문에 언제든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위기 때는요, 대규모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어서 대규모 투자하는 것을 무조건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일어난다는 것은요, 위기의 끝에 와 있다가 이런 신호도 되는데, 지금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는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위기 와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저는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